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민들레님께서 시들무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민들레님의 이야기는 저희가 듣기 힘든 그곳의 이야기도 분명히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들레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공포 아이고. 같은 목소리 가지고 또 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고우시네요. 아이고, 공포예요. 제 목소리 한번 회원 가입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이거 다 못 듣고 나왔거든요. 아이고. 와, 세상에. 공포다. 민들레의 목소리는 공포다라는 건가요? 제가 보이스톡을 처음 써봤거든요. 네네. 제가 남국에서 돌돌 떨면서 이렇게 시들매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시야가 부딪히는 소리가. 오. 근데 민들레님 두 번째 네. 시참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덜 떨리죠? 네네. 네, 이게 바로 시들무의 매력이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제 참여를 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하면 할수록 많이 편해지실 거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민들레님 이야기가 총 3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좀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은 가능하시다고 해서 북한에서 계실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3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북한에서의 이야기는 저희가 듣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이 가능하신 선에서 편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 있습니다. 민들레죠. 이번 시참은요, 제가 민속박물관 다녀오고 가요에 눌렸던 일,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과 마지막으로 군연대 의무대에서 만났던 한 어린 병사에 대한 인연을 가지고 3가지를 하려고 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년차가 아직 안 되었어요. 1년간 전무사 학원 수료하고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1년 만에 그 병원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이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일에 멀리고 쫓기고 하느라 아직 여행 한번 다닐 겨를이 없었죠. 네. 아니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네. 하고 싶은 일만큼 하는데 24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사는 고장을 아직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사귄 친구였어요. 한국분이었고 성격도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인성이 좋아서 제가 많이 존경했죠. 22년도 봄 오는 날 우리 둘이 동시에 오프였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차를 가지고 왔어요. 다짜고짜 타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고 물으니까 쌤이 좋아할 만한 곳이야 하면서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도착해서 보니까 영인 민속박물관이더라고요. 예. 와, 너무 감동했고 감사했어요. 어린애처럼 저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친구 둘이는 정말 흐뭇해했죠. 옷을 입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갈아입고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많이 즐겼죠. 예.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친구가 우리 저기 들어가 볼까? 해서 보니까 귀신집이라고 씌워져 있더라고요. 싫어! 했죠. 들어가 보자, 응? 하면서 간청하는데 그들이 저를 위해서 차를 내고 기름 내고 시간까지 내주었잖아요. 밥은 제가 샀지만 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더 거절을 못하고 딱 들어갔어요. 이동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았거든요.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가다가 귀신 앞에서 딱 서고 무서운 음악 같은 게 나오고 와,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머리칼이 곤두서는 느낌과 함께 땀을 막 흘리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오른쪽 할머니들이 그러셨거든요.
살면서 무섭거나 보기 힘든 끔찍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보려면 끝까지 보고 안 보려면 처음부터 안 봐야 한대요. 도중에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중환자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상황들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는데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끌려 나왔거든요. 즐겁게 놀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했죠. 일찍이 밥을 먹고 10시경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출근이 하는 습관이 생겨서 일찍 자고 깨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잠을 자는데 누가 내 배 위에 올라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앉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막 호둥거리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키가 큰 남자였는데 얼굴색은 하얀색이면서 이목구비가 정확히 안 보였어요. 내 배 위에 앉아서 몸을 막 흔드는데 딱 뭐 같냐면 TV에서 보면 그 무슨 클럽 같은 데서 몸을 막 흔들면서 즐기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까들어들고 사지가 마비되고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하는데 목소리는 나가지 않고 막 몸부림치다가 깨웠거든요. 불을 켜서 보니까 정확히 11시 20분이더라고요. 와, 이게 가요로구나. 어떡해. 혼이 절반 나간 상태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친구에게 카톡을 했어요. 나 가위 눌러서 어떡해? 하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구는 일반적으로 새벽이야 자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는 말이 와, 나는 쌤이 북한 중국으로 다니며 고생해서 기가 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니네. 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마음으로 구경시켜줬는데 자기들이 왜 미안해. 내가 부실해서 그렇지 했죠. 제가 중국에서 살 때 불법 체류자 하니까 항상 공안들이 잡으러 와요. 어디 어느 집에 탈북자가 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 뛰죠. 산으로. 산이 가장 안전하니까. 밤에도 무서운 줄 모르고 뛰죠. 공동묘지 주변에도 무서운 줄 몰랐어요.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러죠. 네, 산에 호두가 많이 달리는 가을에 호두를 팔아 돈을 만드는데 남보다 먼저 가서 주워야 하니까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떠나서 올라가요. 푸른푸른 밝아오는데 무덤 주변에 운기가 강해서 그런지 호두나무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호두를 누가 죽기 전에 제가 가서 먼저 죽곤 했죠.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그렇게 담이 세고 기가 셌는데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야 이제 다시 자다가 또 그런 꿈을 꾸면 주기도문 외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게 가능해? 하니까 한번 해봐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때 친구는 천주교고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다시 잘 수가 없었어요. TV를 켜고 벌비 공포 라디오를 찾아 들었어요. 어이구 그게 유튜브에 벌비 공포 라디오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구독하고 듣던 중이었거든요. 밤새 훑어가며 들었는데 가위 눌렸다는 사람은 많은데 안 눌리려면 어떻게 한다는 묘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꼬박 채우고 날을 밝았어요. 그날도 휴무였는데 밥을 먹고 10시경인가 잠이 들었어요. 졸려서 낮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잠들었는데 웬걸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귀신이 이번에 내 배에 앉아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밤보다 더 몸을 막 흔들면 이상하게 흔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주기도문 하라고 했지 해서 주여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시고 하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떡해요? 그 귀신이 몸을 이리저리 아픈 것처럼 막 비틀더니 딱 연기처럼 싹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깨고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저녁부터 이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네 하고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지인 남편이 귀신을 봐요. 씨는 안 내렸고 그래서 연결해서 그분과 영상을 켰어요. 집안 구석구석 보더니 집에 귀신은 없어요. 달아나나 봐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줘 봐요 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우리 셋이 옷을 똑같이 갈아입었는데
친구들은 춘향이옷, 공자옷 입고 저는 사또옷을 입었어요. 갓을 쓰고. 춘향이처럼 칼을 목에다 걸고 네? 찍기도 하고 흉틀이 엎드려서 찍기도 하고 윤자봉아 돌리는 데서 찍기도 하고 다 찍었거든요. 그때 제가 입은 옷이 빨강 파란 그런 옷이었어요. 제가 그런 색을 좀 좋아하는 거라. 근데 그분이 옷을 보더니 하는 말이 귀신을 부르는 노릇들을 하셨네요. 네, 뭐가요?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 옷을 그리고 윤자방아 돌리는 그 사진에서 귀신이 붙었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들은 그때 진짜 옷도 아니고 그리고 민속박물관이 현대인들이 인공적으로 지은 거잖아요 하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인공적이라도 이런 어린 건물 형상들의 영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님은 사또 옷을 입었잖아요. 얼마나 사또가 옛날에 원한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꼭 영혼들이 붙습니다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예. 앞으로 어디 가서도 이런 체험하면서 옷 빌려있는 거 삼가하시고 예. 누가 어떤 사람이 입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시면서 집에 붉은 팥 있나요? 해서 예 있어요 하니까 내일 출근할 때 출입문 안에 쭉 뿌리고 퇴근해서 들어올 때 문 열고 절대 놓지 말고 왼손으로 걷어서 보리라 하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은 다시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네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쵸. 야, 사또 옷을 입었다. 그래서 사또가 원한을 예전에 많이 샀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죽이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병원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네네. 응급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이야기. 병원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그쵸. 네. 두 번째 사연은 지금 제가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전에 부도났던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있는가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에 계속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네. 네. 5분 간격으로 쏴 누가 고의적으로 변기통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울렸죠. 낮에는 엄청 바쁘고 그러니까 모두 신경 쓰지 못했죠. 그렇지만 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리잖아요. 예. 각종 기기 울음소리만 들리는 상황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엄청 거슬렸죠. 그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죠. 뭐가 고장났나 했죠.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라면을 부스로 뚫어서 먹는 정도였고 저도 5분 동안에 밥을 먹고 와다닥 튀어 올라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네.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노숙자가 실려왔는데 네. 몸이 퉁퉁 부어서 신장이 안 좋아서 아이고. 입원했거든요. 네. 근데 그 서병원 지린내가 너무 독해서 중환자실 복도에까지 그 냄새가 흘러나왔죠. 겨울이니까 각종 이상한 옷을 두껍게 껴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옷을 벗기고 한의로 갈아입혔는데 그 냄새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지독해서 머리가 핑 덜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 중환자실 친구와 함께 머리 감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속은 편하니까 밥은 꼬박꼬박 드시고 하니까 한 3주가 지나니까 치료받고 하니까 몸 다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엄청 까칠해서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선망 증상도 아니고 마치 앞에 사람 있는 것처럼 손짓을 해가기도 하고 하하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리얼하면 진지하게 침상 옆사람과 대하는 느낌? 네. 24시간 잠도 안 자요. 와. 그래서 수간호사가 가서 물었죠. 누구하고 그렇게 말하세요? 하니까 저기 저 앞에 있는 사람 누구요? 저 앞에 있는 환자들은 모두 우식 없는 환자들인데 하니까 왜 남의 대화를 방해하는가 하는 짜증나는 어조로 저기 내 앞에 침대 앞에 어린 꼬마가 서 있다고. 어린 꼬마가 서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놀랐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봤죠. 몸에 소름이 돋고 아니 복도에 모두 나가기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다음 친구가 하는 말이 혹시 저 화장실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기 동자 구애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예. 이 뭔 소리에 하니까 아니야 딱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사탕 한 줌 가지고 변기통 위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사탕을 줄 테니까 조용해. 장난치지 말고 하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막 우리 간호사님들랑 막 웃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 예. 며칠 있다가 또 나면 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우리는 말없이 반복하였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아직 이승을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너숙자는 퇴원했고 한번 제가 정류장 지나다가 구걸하는 너숙자를 보고 오늘 넣어주고 나왔는데 그 후에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병호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환자실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연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사연과 두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겪은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무언가 있었긴 했네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한 거 보면요. 네네네. 예.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북한에서의 이야기인데, 대략 몇 년도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제 북쪽에 네네네. 계셨던 거죠? 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해 볼게요. 네. 세 번째 사연은요, 염장무 한 개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군 연대에서 있었던 한 어린 병사의 실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염장무? 예, 염장무라는 게, 그러니까 무를 짜게 절군 것을 북한에서는 염장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저번 시참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난의고 때 제가 두 자식과 아버지를 잃었어요, 굶어서. 네. 그때 아버지가 떠나실 때 저에게 유언을 하셨거든요. 내 어머니가 날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발 좋은 남자 만나서 남은 여생 잘 살게 해줘라 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60살 된 어머니를 시집 보내드렸거든요. 농촌이지만 마음적 친분을 찾아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양아버지 주변에 있었던 연대 우무대에 제가 소개로 들어갔어요. 식모로. 예, 제가 이게 식모라는 게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저의 두 번째 직업이었고 여기서 근무하던 중에 브로커에 섞여서 제가 중국으로 팔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군 시대였고 모든 것이 군대가 우선시되는 환경이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군인 노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연대 군의소에는 보통 30명 내지 40명의 남녀 환자들과 그리고 7명의 간호사, 군의소장 포함한 군이 7명에서 더합 60명 정도의 밥을 저 혼자 했어요. 힘들 줄 몰랐죠. 이게 한창 때라. 네, 그때 근데 그 밥은 대체로 불을 떼서 하는데 나무나 풀은 환자들이 해오죠. 주변에 산인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풀을 베어둔가 옥수수 뿌리 있잖아요. 그거를 캐오면 말려서 떼곤 했거든요. 시골식으로 하나의 부뚜막에 3개의 가마가 걸려있고 불을 떼면 동시에 끓는 그런 구조였어요. 큰 알륨 가마에 밥, 2개의 작은 가마에 국 이렇게 하는데 매 끼마다 간호장이 쌀을 출고로 해요. 간호장은 연대에서 타오고 일반적으로 규정된 양을 다 주면 군인들이 배부르게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떼고 하니까 전량이 차리지지 않는 거죠. 알륨으로 만든 식기로 출고하는데 그 식기 쌀을 담아서 수평으로 맞추면 250g이래요. 근데 줄 때 보면 쌀을 푹 담아서 주는 동시에 손가락으로 재빠르게 돌어요. 그럼 3분의 2가 되는 거죠. 너무 손동작이 빨라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주 노련하고 세련된 동작이에요. 처음 며칠은 제가 밥을 펐는데 어느 날 밥이 모자라는 거예요.
보온밥을 좀 많이 담아서 주었더니 10명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네. 너무 당황하고 정말 다시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 다음부터 간호장이 직접 밥을 푸기 시작했는데 먼저 밥을 퍼서 식혀요. 깨끗하게 식힌 다음 주걱으로 살살 퍼서 식기에 담고 한 알 한 알 얼려 쌓는 거예요. 무슨 조각하는 것처럼 예. 썩은 공간이 많죠. 거기에는 밥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밥을 출고를 하고 밥이 남으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시 출고를 하죠. 근데 반찬은 대표 음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장무인데요. 가을에 무, 배추를 아주 짜게 절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여름까지 먹이는데 배추 조림은 국으로, 무는 너무 짜니까 물에 불려서 3개 내지 4개 조각을 염장무 두리고 염장무나 시래기를 볶기도 하고 이렇게 염장 삼형제가 형성됩니다. 아, 여러 개로 나눠서. 예, 국어 군인들은 이런 말을 잘 써요. 염장 삼형제네, 감자 삼형제네, 배추 삼형제네 하는 참 우픈 단어인데 한 번, 두 번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굳이 밥을 시키지? 따끈따끈한 거 먹으면 적어도 단맛도 있고 왜 꼭 시키는지 너무 궁금했죠. 근데 추운 겨울에도 시킨단 말이죠. 비단 군의소만이 아닌 모든 식당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유는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야 밥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릴 적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옛날에는 부모가 사망하면 상주가 3년 동안 제상을 차려야 하는데 새 밥을 끼마다 교체하고 얼려놓았던 밥을 상주가 먹곤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상주 몸이 피골이 상접했다는 소리 있었어요. 그만큼 찬 음식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현미가 없으면 옥수수를 공급해주곤 했는데 그 옥수수를 통째로 먹지 못하니까 분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분쇄를 쌀알 크기만큼 하지 않고 파달보다 좀 더 크게 거의적으로 분쇄를 해요. 거기에 물을 죽 쓰는 것만큼 붓고 천천히 불을 떼서 익힌 다음 큰 대야에 넣어서 식혀요.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그러면 쌀알이 퉁퉁 불어 밥이 2배로 불어나거든요. 예. 그 식은 쌀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살 얼려 담고 염장 삼형제 함께 병사들에게 차려지죠. 덜을 씹어도 삭힐 나이잖아요. 18세부터는. 그런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고 강도 높은 훈련과 건설 그리고 또 사관들의 사적 요구 등등 갈취를 당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호역에 걸리면 집에 보내요. 멈추세우고 오라고. 그래서 회복되면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군인들도 의외로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분들 몸 상태를 보면 참 남자들보다 더 불쌍하거든요. 우선 생리가 끊겨요. 한 2년 동안. 여성의 몸 라인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초점 없는 눈빛, 병색어린 얼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상황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심한 용량실조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초급병사, 신입병사를 갚아서 난 병사가 들어왔는데 네. 성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성우의 집이 평양이고요. 엄마는 장사하고 아버지는 무슨 자군 간부라고 했어요. 네. 처음 만난 곳이 화장실 앞에서였는데 키가 크고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너무 호약에 걸려서 그 TV에 나오는 아이돌처럼요. 갈비가 앙상하고 아이고. 군복 하의가 너무 커가지고 손으로 붙잡고 다녔어요. 예. 화장실 밖이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기운이 없어 겨우겨우 고림을 엉키곤 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가만 관찰해 보니까 호약에 걸려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더 씨애들이 많더라고요. 지방에서 막 먹고 막 자란 애들과 파리했죠. 뭐 간단히 말하면 면역이라 할까요? 고생을 해도 그닥 타지 않는 그런 거. 제가 고난행구 때 한 주일에 한 끼 먹어봤는데 처음 이틀은 막 배가 고프고 쓰리고 다음 3번째 날부터는 배도 안 고프고 그냥 잠만 와요. 이 속눈썹이 그렇게 무거운데
그때 당시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속이나 배석도 많이 주워 먹었고 땅에 옥수수알 생고도 많이 주워 먹었거든요. 오직 먹는 거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 환경을 겪어봤으니까 성우 사연이 제가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군의소에 들어오는 환자가 대부분 용량부 쪽으로 들어오는데 성우는 더 심했거든요. 허약에 걸려 들어오는데 군의소라고 먹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훈련하고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회복들이 빨랐죠. 근데 몸이 회복되면 각자 부대에 돌아가야 하니까 어떤 병사는 군의소장한테 각종 뇌물을 바치는 거죠. 복귀 날짜를 연장하려고요. 항상 성우는 맨 마지막에 밥 먹으러 오곤 했는데 매번 밥 먹으러 올 적마다 식모 누님 국 좀 더 주세요. 누나 염장무 1개도 주세요. 이랬거든요. 어느 날 저녁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반찬 준비하는데 대식구 쪽에서 누나 하고 가볍게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성우가 쭈그리가 앉아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하니까 누가 들을까봐 겁이 나서 두리번거리며 누나 나 너무 배고파요. 떡이랑 고기랑 먹고 싶어요 하면서 염장무 1개만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찬으로는 손가락 크기만 한 거 3개, 4개씩 주거든요. 그런데 통무를 달라는 뜻이죠. 그 북한에는 김치떡이 한국보다 엄청 크거든요.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절구군 했는데 무를 절굴 때 깻잎 있잖아요. 깻잎은 북한에서는 먹는 거를 모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깻잎과 깨 줄거리를 무 절군 맨 위에 놓고 누름도로 누르면 그 깻냄새가 무에 배가지고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향기롭고 잡내도 없애고. 그래서 모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무를 지금 송우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용량이 부족하면 짠 음식이 그렇게 땡긴다. 저도 그래 봤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물을 또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지금 송우 상태에서 설사하면 큰일 나. 안 돼. 했죠. 그런데도 안 가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뭐 있나 보고 가져올게 하고 약속하고 올려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저는 부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어머니 집에서 다녔는데 엄마, 양아버지가 엄청 행복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되는 일을 안 하거든요. 송부 사정이 하도 딱해서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꼬장떡을 몇 개 주셨어요. 근데 그 꼬장떡이라는 건 옥수수 가루에 끓는 물을 부어서 부은 거거든요. 아이고. 네. 그걸 준 다음부터 계속 와서 바라는 눈치고 정말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밥을 남겨다 줬죠. 제가 식모하는 내내 밥을 잘 안 챙겨 먹었어요. 거기다 환자들에게 들었거든요. 밥내를 늘상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힘들어도 배고프지 않았죠. 그래서 제 밥을 늘 돌려드리고 챙겨들어서 식모 누나 하면서 환자들이 엄청 따랐죠. 전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는데 남에게 주는 행복이 나에게는 배로 돌려받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어느 날 또 저에게 와서 염장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1개 줘버렸어요. 염장무가 너무 짜다 못해 막 쓰니까 꼭 물에 불고서 짠맛 빼고 먹으라 했죠. 네. 그런데 그걸 그냥 먹었나 봐요. 그날 저녁 설사가 시작되었는데 못지않아 소동이 벌어졌죠. 항문이 거의 열려가지고 되게 고생해서 설사를 멎었는데 앞을 쓴 것 같았어요. 앞? 네. 군의소장이 야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처먹을 게 없어서 염장물을 먹어? 하면서 쌍욕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군의소장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처음에 군의로 윤대에 왔었는데 군의소장으로 승급했거든요. 네. 이사 올 때는 가방 하나 달랑 가지고 왔었는데 재산이 엄청 불어났죠. 그래서 군의소장이 환자들을 시켜서 양
꽃을 많이 심었어요. 아, 예. 저는 꽃이 이뻐서 관상용으로 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라서 열매가 달리면 햇빛이 강한 12시경에 면도날로 돌아가면서 쭉 금을 그어요. 그러면 하얀 우유빛 같은 진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군의서정이 돌아가면서 채취하는데 하는 말이 금이다, 금 하면서 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군의서장이 꼭 하던 것 같아요. 네. 일비일희 엄청 감정 기복이 심했고 이상하게 간호사들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군이 때보다 360도 달라진 성격이며 모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송우가 설사를 해주니까 밥이 아닌 죽이 차려지는데 어느 날 제가 죽그릇을 들고 송우방으로 갔어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못하는데 간호사들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갔는데 누워있는 모습이 이게 20살 난 청년이 아니고 꼭 늙은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느낌이랄까요. 기우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식모 누나 나 부탁 하나 들어줘요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손뜨겠죠. 또 무슨 부탁하려나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하더라고요. 평양에? 거기로 토끼가 잡히면 들어가요 했죠. 돌아가면 되잖아요. 가서 돈 좀 부탁해요 하면서 사성사성 하는데 그 간절한 눈빛을 차마 제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일단 대답을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평양을 어떻게 가요? 여기는 서울을 마음대로 오가지만 거기는 평양이 하나의 고립된 성과 같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고 밖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예. 만약 평양 사람이 지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지방으로 나가야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처녀가 가장 많은 곳이 평양인데 북한은 못 살아도 꼬박꼬박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일상인데 유독 평양은 노처녀가 많은 곳이죠. 예. 예, 지방으로 나가기 싫으니까 예, 그렇게 늙는 거죠. 들어가기 힘든 평양이니까 그냥 송우말을 무시해야지 했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제가 겪어봤잖아요. 송우맘이 어떤 건지 예. 잘 아니까.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부대에 거짓말을 했어요. 평양에 사는 훈이모가 앓는다고 해서 가봐야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3일간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6시에 떠나서 평양까지는 그 부대에서 44km 정도 거리거든요. 네. 그 거리를 꼬박 걸어가지고 평양 시내를 제가 서서 앞까지 도착했죠. 걸어서 갔다고요? 네, 덜비님 혹시 네. 11호차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11호차? 네, 11. 네. 그게 바로 북한에서 유통되는 말인데 걸어서 가는 거 보고 11호차라고 한답니다. 양 다리가 이제 11자 느낌이라서 네. 행군이네 무슨. 교통수단이 없는 곳이라 거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음을 다 걸어요. 그래서 뭐 걷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니까 저는 지금도 걸음을 잘 걷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12시간 걸은 셈이죠. 무로 사가지고 처소앞까지 왔는데 특별 통행증이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죠. 네. 날이 좀 어두워지겠는데 어떡하나 하고 궁리 중인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산으로 돌아가는 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우리 한철을 모아가지고 처소를 빙 돌아 송공 쪽으로 산을 내려서 도로에 딱 내려섰죠. 어디서 군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죠. 통행증 좀 봅시다 해서 물쯤을 하니까 따라오세요 하고 처소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에 신문실에 들어가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어느 군단 어느 연대에서 일하는데 저희 동생이 여기 평양에서 군악단 부소대장을 한다. 이건 사실이었거든요. 아프다는 소식에 제가 들어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싹싹 빌었죠.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송우 소름에 그리고 내 소름에 진짜 울었거든요. 한참 동안 제가 노는 모양을 보더니 잡아 가두진 않고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하니까 미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나오면서 보니까 그때 처음 봤는데 CCTV 화면 모니터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저래서 내 동행 노선이 노출되었구나 했죠. 이미 날은 어두웠어요. 어떡해요, 제가 얻어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방법은 꼭 생기더라고요. 어떤 쬐꼬만 애들이 버처병리 서 있는 버처막 밑으로 납작 엎드려서 버벅 전진을 해서 버처서를 통과하더라고요. 등자 밑이 어두운 거죠. CCTV는 쳐서 돌아가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9점을 노린 거죠. 그걸 보고 나도 해봐야지 했는데 그리고 쬐꼬만 꼬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빨리 뒤따랐죠. 납작 머리 들이고 버벅 전진해서 그 짧은 순간이 1시간만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쳐서 통과해서 제가 성우가 준 편지와 사진을 갔거든요. 서면이고 평양 사람들이 지방 사람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시내를 걸어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갔는데 성우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군대에 나간 지 3년 만에 소식을 받는 거죠. 참고로 군의소장은 군의 환자들이 집에 편지나 전화 같은 것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걸리면 혼나는 거죠. 예. 어머니만 계셨는데 막 울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입당도 하고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군대에 가더니 호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슬피 울더라고요. 성우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장사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성우 어머니가 쇼파를 해서 파는데 재료들을 사다가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그 쇼파를 사요? 네. 한 달에 1개? 반년에 1개? 이렇게 파니까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서 지방에 있는 친척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 괜한 고름 했구나 했죠. 네. 다리가 붓고 두 발바닥이 온통 물집이 생겨서 다음 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더 쉬고 그 다음 날 떠났죠. 성우 어머니가 어디 나갔다 오더니 현미쌀 3kg를 주더라고요. 팔아서 성우에게 던져 부탁한다고. 그렇게 쌀을 받아 들고 나오면서 보니까 처소에서 나가는 사람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밤에 도착해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군의소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했어요. 밥을 하고 배식을 하는데 성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죠. 왜 안 보여요, 성우가? 하니까 간호사 말이 언니, 성우 동지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두기를 의심했죠. 엊그제까지 멀쩡했는데 이게 뭔 일이지? 사달은 제가 성우 집에서 쉬는 날 부르줬는데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때 생각하면 예. 네, 군의소 주변 밭이 많거든요. 환자들 동원해서 콩을 심었대요. 콩. 이거 두부하는 콩, 백태라고. 그 정자가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약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정자는. 네. 그래서 위험하니까 절대 먹지 말고 손도 깨끗이 씻으라고 했대요. 근데 호기진 성우가 콩정자가 엄청 굵으니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경고를 무시하고 어느 만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했겠죠. 오품을 물고 쓰러졌고 구토가 시작되었는데 워낙 몸이 허약한 상태라 입원 거리는 못 넘은 거죠. 아이고, 예. 훈련 중 사망했다는 부고가 날아왔고 저도 너무 많이 울었답니다. 좀 더 음식을 챙겨주지 못한 자신이 무능했고 근데 이게 기가 더 막힌 게 지금 전시도 아니고 청포탄도 떨어져서 맞아 희생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량실조에 걸려서 시행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죠. 성우가 자기가 입던 겨울 섬옷 팔아달라고 준 곳이 있었는데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서 군항이 있던 거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누 한 달에 2장을 다면 쓰지 않고 모두 간식을 바꿔 먹거든요. 두부나 쌀떡 같은.
그렇게 해서 내이 같은 것을 세탁할 때 맹물로 하거나 안 빠는 거죠. 그러면 피부병이 생기고 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뮨네이들을 모두 가마에 놓고 삶아요. 그렇게 세탁해서 그 옷을 입으면 상상이 가시죠. 쪼글쪼글한 그 상태로 입는 거죠. 예. 송우 어머니가 준 쌀은 양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태워버렸거든요. 다음 생에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명복을 빌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골라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언제나 희생의 선택권은 고스란히 죄 없는 사람들이죠. 사민들보다 더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군인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은 행운을 드린 셈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제가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저였거든요. 사람이 두뇌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었는데 부평초처럼 떠들던 저를 받아주시고 진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 오늘의 제 삶을 살도록 해주신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 이게 참 이 말은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민들레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트라우마 같은 일을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이야기의 뭐 재미, 유무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첫 시참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쪽의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고 하실 수 있으실 때 들려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이거를 저희가 재밌다, 좀 더 해주세요, 북한 쪽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가볍게 다가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원래 어두운 사연이라. 그렇죠. 네.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거긴 그렇구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민들레님한테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네. 군인들과 5년을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해요. 용서받지 못한 자나 드라마 예. DP라든가 네. 그것을 보고 리뷰들을 들으면서 남과 북이 군인들에 대한 저희 정체성이 바뀐다고 할까요? 네. 네, 충격적이고 그랬겠죠. 일단 오늘 이야기가 사연을 마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우리가 외면해봤자 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질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들레님께서 정말 큰 용기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뭐 죄송해할 일도 없고 네, 앞으로 편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눈물 없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민들레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은 것에 불평불만했던 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민들레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어떤 분들은 뭐 전혀 이해를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이 이야기를 듣는 유튜브 귀족님들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민들레님 큰 응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